엄마 아프지 마세요. 올해 61살인 어머니는 3년 전 간이식 수술을 받으셨다. 평생 몸을 쉬지 않으셨던 분이다. 딸네 집에 오시면 신발을 벗기가 무섭게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향하셨고 무엇이든 손수 챙기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이 어머니의 전부였다. 그랬던 분이 수술 직후 숟가락 하나 들기 힘겨워 하시는 모습은 안쓰럽기보다 낯설었다. 그만큼 내게 어머니란 언제나 힘이 넘치고 밝은 사람이었다. 수술 이후 어머니는 많은 약을 드시면서 기분에 기복이 생겼다. 어떤 날은 활기차시다가도 또 어떤 날은 걱정스러울 만큼 가라앉아 계신다.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그런 어머니가 낯설다. 아프신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 어디가 아프신 거냐는 못된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면 스스로가 부끄러워진다. 당신이 자주 아픈 것이 미안하신 어머니는 일부러 건강한 척 애쓰신다. 딸네 집에 오시면 굳이 설거지를 하시거나 말려도 냉장고 청소를 하신다. 그렇게 당신의 건강을 과시하고 가신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전화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다. 분명히 아프신 것인데도 괜찮다는 말씀만 수십 번 되풀이하신다. 그런 날이면 퇴근 후 어머니를 찾아뵈어야 마땅한데 아이가 장염 기운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어머니 걱정은 잊고 집으로 달려간 적이 있다. 잠들기 전에야 뒤늦게 생각이 나 전화를 드리면 어머니는 손주 아프다는 말에 오히려 더 안절부절못하셨다. 다음 날 내가 출근하고 나면 아이 상태가 어떠냐며 당장이라도 달려오실 것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셨다. 아이의 장염이 나아지던 날 퇴근길에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아버지가 아직 퇴근 전이라 집 안은 불 하나 없이 어두웠다. 왠지 모를 두려움에 안방 문을 열었더니 TV 불빛 하나에 의지에 잠들어 계신 어머니가 보였다. 원래도 작은 체구였지만 이불 속에 파묻힌 어머니는 너무도 작고 여위어 보였다. 인기척에 눈을 뜨신 어머니가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밥은 먹었냐는 것이었다.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머리맡에 놓인 반쯤 먹다만 빵 한 조각과 물 한 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가 출근하신 뒤 온종일 혼자 누워 계시다가 빵 한 조각으로 허기를 채우셨다는 게 느껴져 화가 치밀었다.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왜 밥을 챙겨 드시지 않냐고 잔소리부터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에게도 괜찮다는 말씀만 되풀이하셨다. 잠시 후 아버지와 여동생도 퇴근하며 속속 들어왔고 저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전복죽을 사 들고 왔다. 저녁상은 전복죽으로 가득했다. 오랜만에 평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죽 한 그릇 앞에 두고 함께 웃었다. 어머니는 요즘 당신 아내 두 자신과 싸우고 계신 것 같다. 약으로 인해 가라앉은 지금의 자신과 건강하고 활력 넘치던 예전의 자신. 그 사이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치열하게 버티고 계신다. 활력을 되찾으려 노래 교실도 빠지지 않고 다니시고 날이 풀리면 1시간이 넘는 뒷산 산책도 마다하지 않으신다. 어떤 날은 기운을 얻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히려 더 가라앉기도 하지만 멈추지 않으신다. 3년이 지난 지금도 힘없는 당신의 모습이 어머니 본인에게도 낯설 것이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다. 오늘 아침 전화 속 어머니 목소리는 오랜만에 가볍고 밝았다. 억지로 꾸며낸 밝음이 아닌 수술 전 씩씩하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다. 덩달아 내 마음까지 가벼워졌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도 쭉 아침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싶다. 두 번째 사연. 엄마, 미안해요. 저희 집은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언니는 미숙아로 태어나 인큐베이터 신세를 지면서 형편은 더욱 빠듯해졌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쌀이 없어 국수로 끼니를 때우거나 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 후 태어난 남동생 역시 몸이 약해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고 5 식구가 단칸방에 모여 살던 그 시절 어머니는 어머니라는 이름 하나로 악착같이 살림을 꾸려가셨습니다. 뜨개질부터 막일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던 언니가 몇 년 전 결국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니가 더 힘겨워하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잘해드리고 싶었지만 아픈 언니와 남동생을 대신해 장녀이자 장남 역할을 도맡아야 했고 첫 직장 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때였습니다. 저 역시 언니를 잃은 슬픔 속에 있었지만 가족 앞에서는 늘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슬픔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오자 저는 그만 가족들로부터 긍을 돌려버렸습니다. 힘겨워하시는 아버지, 매일 우시는 어머니, 아픈 남동생 곁을 떠나 몇 해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결혼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언니와 남동생이 아프다는 이유로 상대방 집안의 반대가 심해 결국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을 어머니께 들키고 싶지 않아 다른 이유를 대며 마음에 들지 않아 헤어졌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점점 더 힘들어하시고 제게 바라시는 것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기일마다 생일마다 어머니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으셨고 들어드릴 사람이 저밖에 없다는 것도 잘 알았지만 자꾸만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직장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몇 년째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숨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완벽하고 냉철한 어머니 때문에 뭘 해도 혼나는 것에 지쳤다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 말아달라고 쉽게 결혼할 수 없는 상황인 걸 알면서 왜 자꾸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만 힘드신 게 아니라 저도 힘들다고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습니다. 말할 곳이 없어 쌓인 것들이 그렇게 터져버렸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못난 딸 때문에 항상 마음을 졸이셨을 텐데 30이 훌쩍 넘은 딸이 이렇게 철이 없으니 얼마나 더 걱정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철이 들어 부모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지 저 같은 딸을 낳아봐야 비로소 알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서워집니다. 저 같은 자식이라면 얼마나 속을 썩일지 뻔하니까요. 어머니께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당연하게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지치고 힘드신 한 사람이신데 상처를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채워보려 몇 년을 애썼는데도 어머니 마음속 언니의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서 저도 모르게 질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늘 아픈 언니와 남동생이 먼저였던 어머니를 온전히 가져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나 봅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철이 들 때까지 어머니가 건강하게 곁에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사연. 적응 중인 시골 생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쿵쿵쿵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나가보니 옆집에 사시는 할머니셨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으신다기에 밭에 나가셨다고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별 말씀 없이 창고로 가시더니 리어카를 꺼내셨습니다. 그러고는 어머니께 빌렸다고 전해달라는 말씀 한마디를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시골 인심이 그런가 보다 싶었고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더 의아했던 것은 물건을 허락 없이 빌려가는 일보다 마을 분들이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대문이 부서질 듯 세게 두드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랜 자취 생활 탓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문을 잠그는 것이 몸에 밴 저로서는 그 소리가 너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노크 대신 문손잡이를 먼저 돌려보시고 잠겨 있으면 꽝꽝 두드리신 다음 아무도 없냐며 큰 소리로 부르셨습니다. 부엌이나 화장실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화들짝 놀라 뛰쳐나가기 일쑤였고 나가보면 어르신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보시며 문이 잠겨 있어 아무도 없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을 지내면서 차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까지 시어머니는 밭에 나가실 때도 현관문을 잠그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며칠씩 집을 비울 때만 열쇠를 채우셨고 주무실 때조차 안에서 문을 잠그는 일이 없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분들은 어머니가 안 계셔도 필요한 농기구를 자유롭게 빌려가셨고 어머니 역시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나눌 것이 생기면 문을 열고 들어와 마루에 놓고 가시고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면 이웃집 고추나 빨래를 걷어주는 것이 이 동네에서는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새로 들어온 젊은 며느리가 한낮에도 대문을 꼭꼭 잠그고 있으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그게 더 이상하게 느껴지셨을 겁니다. 솔직히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불편해하시며 왜 잠그고 있었냐고 물으시곤 했습니다. 임신 중에 쏟아지는 낮잠을 겨우 청하고 있으면 대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깨기 일쑤였고 그럴 때마다 짜증이 치밀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참 적응하는 동물인가 봅니다. 어르신들이 오실 때마다 일어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 더 번거로워진 나머지 어느 순간 제가 먼저 문을 잠그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낮잠을 방해받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어머니가 안 계시면 알아서 필요한 것을 가져가시거나 가져오신 음식을 마루에 살며시 놓고 가시니 저는 아예 신경 쓸 일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어르신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달가량은 저희 집 출입을 스스로 삼가셨고 그 후로도 갓난아이가 있다는 것을 배려해 문을 조용히 여시거나 낮은 목소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생겼습니다. 어르신들이 마루에 음식을 두고 가시는 일이 잦아지다 보니 어느 집에서 가져온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그릇 주인이 직접 찾아오셔서야 그때 그 부침개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세탁기 소리와 낮잠 자는 아기를 보고 그냥 두고 나오셨다는 말씀에 뒤늦은 감사 인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니 어느 집 쟁반인지 어느 집 냄비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10년이 흘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저희 아이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며 아이스크림이며 귀한 과자를 내어주시는 어르신들, 공과금이나 병원 심부름을 부탁하시며 심성이 곱다며 긍을 토닥여 주시는 어르신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대문이 부서질 것처럼 쿵쾅거리던 그 소리가 낯설고 막막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항상 열려있는
우리 집 현관문이 시골살이의 또 다른 맛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좋은 어르신들과 오래오래 시어머니 곁에서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네 번째 사연. 퇴직한 남편. 저는 결혼 30년 차, 올해 59살 주부입니다. 지난 연말 남편이 32년을 다니던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26살 청년으로 입사해 한 직장만 바라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시로서는 좀 늦은 나이인 31살에 결혼했고 그만큼 아이들도 늦게 낳아 지금 29, 25살 딸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몸에 밴 절약 습관 탓에 아이들이 어릴 때 변변한 옷 한 벌 사 입히지 못하고 주위에서 얻어다 입혔습니다. 큰아이는 비싼 유치원 한 번 가보지 못하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학원 한 번 변변히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갔고 올해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과외도 시켜주고 싶었고 학원도 보내고 싶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고 정작 노후에 빈털터리가 된다면 결국 그 아이들도 부모를 짐으로 여기게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 대신 작은 연금 몇 개를 들어두며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을 보면 맞벌이를 하거나 재테크를 잘해 여유롭게 사는 집이 많았지만 저는 어려운 집 외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님 봉양에 크고 작은 집안일을 도맡다 보니 늘 바쁜 전업주부의 삶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던 중 남편이 퇴직을 하자 갑자기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젊어서부터 낚시, 당구, 수석 모으기 등 취미가 넘쳐났고 10년 전부터는 등산에 빠져 휴일이면 산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집안 대소사는 언제나 혼자였고 딸아이가 수험생이던 시절에도 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마중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죽 한 그릇 끓여다 준 적 없는 한없이 무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오래오래 쌓이면서 언젠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면 이 사람과는 끝이라고 속으로 되뇌며 스스로를 달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풀이 죽은 얼굴로 앞에 서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그 묵은 다짐들이 순식간에 흐릿해졌습니다. 아무리 가정에 무심하고 밖으로만 돌았어도 한 직장을 32년 동안 묵묵히 지켜준 덕분에 두 아이를 걱정 없이 공부시키고 살아올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은 내려놓고 그 고마움을 먼저 생각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취미가 많던 남편이 오히려 고마워지는 날이 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남편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배낭을 메고 산으로 들로 나섭니다. 만약 그런 취미가 없었다면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물며 서로를 더 불편하게 했을 텐데 그 점이 도리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젊었을 때는 그 모습이 그렇게 밉기만 했는지 이제야 깨달으니 혼자 쓴웃음이 나옵니다. 물론 지금도 순간순간 울컥할 때가 있습니다. 젊어서는 주방 근처에도 얼씬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요리하는 옆에 와 참견할 때면 그때 왜 이러지 않았냐는 생각이 치밀어 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애써 털어내고 남편의 좋았던 점과 고마웠던 순간들을 떠올리려 합니다. 미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더 미워질 뿐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젊은 부부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남편에게는 퇴직이라는 날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찾아오니 그 전에
미리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가정을 살피는 사람이 되어달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지금 가정에 소홀하고 밖으로만 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그 취미와 친구들이 얼마나 든든한 자산이 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된다고요. 저희 부부는 퇴직 후 오히려 젊어서보다 더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고맙다는 마음이 예전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불안에 떨면서도 묵묵히 버텨주던 남편의 모습이 뒤늦게 떠오릅니다. 그때 술 마시고 들어왔다고 잔소리를 했던 일이 지금은 미안하게만 남습니다. 32년 동안 가족을 위해 자리를 지켜준 것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따뜻한 말 한마디, 부드러운 눈길로 보답하며 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둘이서 보람있게 잘 살아가겠습니다.